이거 축의금인데 네 하루 일당 5만 원이야. 이거 받고 행복하게 잘 살아. 이혼하고 웨딩홀 식당에서 설거지나 한다더니 어떤 논펜이랑 재혼하는지 궁금하네. 6년 전 저를 빈손으로 쫓아낸 전 남편과 상간녀가 오늘 제 결혼식장에 나타나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제 손을 잡고 입장하는 새신랑이 이 웨딩홀의 창업주이자 5조 원의 재벌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올해 45살의 김진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기가 막히고 통쾌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 날입니다. 45에 다시 맞이하는 결혼식이에요. 오늘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라서 그런지 떨리지가 않았어요. 이혼당하고 나서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운명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설레임보다는 담담함으로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년 전 저는 전 남편 박태수에게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났어요. 남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였고 제 도움으로 성장한 남편의 회사에서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모함으로 인해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한웨딩홀이라는 곳에서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하며 가난한 이혼녀로의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웨딩홀 뷔페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전담했던 입사 초기에는 손가락 피부가 3번은 완전히 벗겨졌다 아물었고 하루하루를 이를 악물며 버텨온 지 벌써 6년이 지났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바로 그 대한 웨딩홀에서 저는 오늘 결혼식을 올립니다. 지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 여자가 바로 이 건물 예식홀에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는 이 웨딩홀은 전국에 200개의 가맹점을 가진 프리미엄 웨딩홀이었어요. 사실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웨딩홀 입구 게시판에 오늘자 VIP 하객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 박태수와 상간녀 오미란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인간들이 내 결혼식장에 오게 되었는지 짜증이 났고 보기 싫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초청한 적이 없었어요. 전 남편 박태수가 태수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재혼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대한웨딩홀 관련 업체 자격으로 받아낸 가짜 초청장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순간 저는 멍하니 그냥 그 두 이름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 인간들이 이혼당하고 나서까지 나를 괴롭히는 구나라고 한탄 섞인 표정이었어요. 위층 예식홀에서는 신부행진 소리가 흘러내려왔어요. 다른 예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왔어요. 저는 명단에서 눈을 떼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오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가 얼마나 초라한 남자와 재혼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비웃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나서 어떤 논팽이와 결혼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위자료로 땡전 한 푼 안 주고 쫓아낸 제가 고급스런 프리미엄 웨딩홀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 저녁 그들이 보게 될 것이 자신들의 기대와 얼마나 다를지 그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며 대기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웨딩홀 3층에 있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하얀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드레스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이 드레스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6년 동안 웨딩홀 주방에서 땀을 흘려왔는데 제가 어떻게 이 웨딩홀에서 새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지요. 드레스를 어루만지는 손끝이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리며 그냥 웃었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이혼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재혼을 할 수 있었는지 사실 기적 같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헤어와 메이크업을 마치고 드레스를 입었을 때였어요.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저의 남편이 될 회사의 직원인 최진수 실장이었어요. 저는 그를 보자마자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최 실장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모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최 실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저와 함께 오늘을 준비해온 사람이에요. 새로운 저의 남편에 대한 그룹 계열사의 실장이자 제 복수의 가장 든든한 참모였습니다. 그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복도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전 남편 박태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간녀 오미란 이사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두 사람 다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최 실장이 앞을 막아섰어요. 박태수는 최 실장을 어깨로 밀치며 들어왔습니다. 신부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박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웨딩홀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던 주제에 이런 비싼 곳을 어떻게 예약했냐고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오미란 이사는 제 화장대 위에 놓인 향수를 집어들더니 제 것인 양마구 뿌려댔습니다. 싸구려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화장대 앞 의자에 앉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태수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저를 향해 말했어요. 내가 버린 여자를 어떤 놈팽이가 데려가는지 궁금해서 구경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간녀 오미란 이사는 남편 회사에서 일하는 재무이사였어요. 그녀는 제 드레스를 지적질하면서 언니는 수준이 아직도 촌스럽다며 비웃었습니다. 전 남편 박태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봉투에 넣더니 제 화장대 위에 탁 던졌어요. 하루 일당을 축의금으로 주는 거니까 고맙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거만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제가 이런 놈하고 어떻게 결혼을 했었는지 지금은 오히려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는 화장대에 떨어진 5만 원권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박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돈은 나중에 당신이 거지가 되면 돌려줄게라고 대답하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어요. 박태수는 저의 반응에 놀랐는지 설거지나 하는 아줌마가 주제도 모른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제 눈빛에 눌렸는지 잠깐 주춤거렸어요. 오미란 이사는 전 남편 옆에서 살짝 놀란 듯 보였지만 여전히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모욕적인 행동들을 하고 나서 대기실을 나간 뒤 저는 최 실장에게 연락했어요. 5만 원 축의금 봉투를 따로 보관해달라고 했습니다. 최 실장은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혼당하고 나서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면 남편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저는 지금 쫓겨나던 그때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식홀 입구에서 입장을 기다리는데 박태수와 오미란 이사가 하객석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하객들을 둘러보다가
하얗게 얼굴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사로운 결혼식이 아니란 것을 눈치챘으니까요. 넓은 예식홀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하객석을 채운 남편 쪽의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국내 굴지의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한 인물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자신의 연예 기획사를 키워줄 대한웨딩홀의 모회사이자 초대박 연예 기획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던 대한그룹의 부회장이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안색이 바뀌었어요. 오미란 이사는 박태수 팔을 잡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태수는 웨딩홀에서 설거지나 하는 아줌마니까 웨딩홀 직원들이 오지 않았겠냐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표정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식당 직원이니까 협찬받은 거겠지라고 애써 중얼거렸어요. 그때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이 입장했어요.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저의 새 남편 김대한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신랑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제 새로운 신랑은 5조 원 규모를 움직이는 초대박 연예기획사와 지금 제가 결혼식을 올리는 대한웨딩홀, 전국 가맹점 200개를 거느린 대한그룹의 김대한 회장이었어요. 전 남편 박태수는 설마 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오미란 이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서 놀라움과 두려움, 공포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새신랑 김대한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예식홀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오케스트라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박태수와 오미란 이사 옆을 지나치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축의금 5만 원권 봉투를 그들 발밑에 툭 떨어뜨렸어요. 박태수는 놀랍고 두려운 표정으로 자신이 저에게 던졌던 그 축의금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손이 떨려서 줍지 못했어요. 그 찰나의 순간 잠시나마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논팽이라고 생각했던 그 논팽이가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앞만 보고 걸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지금부터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년 전 저는 지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박태수의 아내였습니다. 태수 연예기획사 대표의 아내였어요. 무명 영화배우나 트로트 가수, B급 모델 등을 발굴하는 규모가 작은 어찌 보면 일용직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작은 규모의 이름 없는 회사였어요. 하지만 그 회사를 지금의 규모로 키운 건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저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친정엄마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을 홍보비와 인재발굴 비용으로 끌어다 썼고 제가 연예계에서 10년 넘게 쌓아온 인맥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태수가 자신있게 계약하러 나갈 수 있었던 건 제가 뒤에서 판을 깔아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잘 되면 저도 제 가족도 함께 잘 되는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회사가 자리를 잡고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100억대로 진입하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태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비서이자 재무이사였던 띠동갑 이상 차이나는 어린 여자 오미란과 손을 잡고 법인 자금 서류를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회사 돈을 제가 빼돌린 것처럼 꾸며놓은 서류였어요.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이혼시키려고 하는 수작이었던 거예요. 국내 최대 로펌이 그 서류를 들고 저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법정에 세워졌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위자료 한 푼 없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 했어요. 그날 태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박혀 있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서류를 탁자 위로 밀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그동안 너무 창피했다고, 내 인생에서 당신을 지우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집에서 오늘 당장 꺼지라고 감옥에 안 보낸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라며 저에게 누명을 씌워서 헌신장 내버리듯이 처절하게 내보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돈의 시인 건지 여자의 시인 건지 매몰차게 변한 태수의 그 차가운 마음과 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젊고 예쁜 오밀한 이사는 그 옆에서 아줌마가 빨리 이 회사에서 사라져줘야 오빠 회사가 더 클 수 있다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로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나면 이제 저는 여자로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젊고 예쁜 오미란을 보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버려졌다는 배신감보다 저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긴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줌마라는 소리가 제 귓속에서 한참 동안 울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들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 고시원에서 살았고 지금에 대한 웨딩홀 뷔페 식당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나이와 경력 불분이라는 말에 아직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작은 희망을 갖고 일을 시작했어요. 출근한다는 것만으로도 설레었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웨딩홀 뷔페라서 식자 재량도 엄청났고 설거지할 것도 엄청나게 많고 노동 강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열심히 해서요. 설거지를 할 때는 고무장갑을 껴도 세제 거품이 팔꿈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식기세척기도 있었지만 손으로 해야 하는 커다란 식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필요할 곳이었어요. 초기에는 퇴근 시간이 되면 피로가 쌓여서 발바닥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계단을 오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웨딩홀 뷔페 식당에서의 저의 경력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남은 식재료 손질을 돕다가 노주방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연회 메뉴 중 3번째 코스가 절반 이상 남아서 돌아왔는데 간이 약한 게 아니라 앞 코스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노주방장은 처음엔 설거지꾼이 뭘 아냐는 눈빛으로 봤어요. 그런데 다음 연회에서 제 말대로 앞 코스 양을 줄여봤더니 3번째 코스 반환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노주방장이 저를 센스 있는 사람으로 알아봐 주었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노주방장은 식재료 발주량을 계산할 때 항상 저를 불렀습니다. 연회 인원과 메뉴 구성에 따라 낭비 없이 재료를 맞추는 감각이 저한테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뷔페 식당은 식자재 관리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센스 있고 감각이 있다는 걸 알고 저에게 많은 걸 맡기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메뉴 개발부터 해서 저에게 요리도 가르쳐주고 웨딩홀 주방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 중에서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웨딩홀에서 일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수석 셰프였던 노주방장이 은퇴를 앞두고 저를 셰프로 키우기 위해서 단기간에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일반 식당하고 다르게 많은 양의 식자재를 다루는 법부터 다양한 요리 기술까지 저에게 아낌없이 모두 전수해 주었고 제가 음식을 담당하고 나서부터는 웨딩홀 평가 점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웨딩홀 뷔페 식당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고 인터넷에 퍼지면서 웨딩홀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노 주방장님은 저에게 수석 셰프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혼당하고 쫓겨나서 묵묵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설거지 담당이었던 제가 웨딩홀 음식을 담당하는 수석 셰프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노 주방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주방에서 수백 명이 식사를 담당하려면 요리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사람을 움직이고 숫자를 읽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있다고 했어요. 그건 음식에 대한 열정이고 진심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단순히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했거든요. 진심이 통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적처럼 주방 보조에서 웨딩홀을 대표하는 수석 셰프가 되었습니다. 박태수와 오미란이 제 도움으로 세운 기획사를 발판 삼아 연예계의 거물로 행세하는 동안 저 또한 제 위치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프리미엄 웨딩홀이라서 연예 기획사 촬영도 가끔 진행을 했고, 광고 촬영 때문에 가끔 전 남편 박태수와 오미란이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이 웨딩홀을 드나들며 기획사 대표라고 위세를 떨었어요. 한 번은 복도에서 오미란 이사와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방에 낯선 얼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허름한 작업복에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몸을 약간 구부정하게 움직였고 말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신입 직원의 손이었어요. 작업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등이 이 주방 사람들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도 없고 세제독도 오르지 않은 반듯한 손이었어요. 웨딩홀의 총괄 매니저 강 씨가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며 오늘부터 주방 보조로 들어오는 신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김대한이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그쪽을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입이 들어오는 건 종종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총괄 매니저 강 씨는 김대한 씨를 주방 한쪽으로 밀어세우며 식판 나르는 법부터 배우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김대한 씨는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시키는 대로 식판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작이 굼뜨다 싶었는지 강 씨가 다가가 식판을 손으로 탁 쳐버렸습니다. 음식물이 김대한 씨 작업복 앞으로 튀었어요. 강 씨는 손이 왜 이렇게 느리냐며 주방 안이 다 들릴 만큼 크게 쏘아붙였습니다. 김대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주눅이 드는 것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강 씨한테 식판을 맡고도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주방에서 갑질을 당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움츠러들거나 억울해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잠시 후 대형손 옆에서 뜨거운 국물이 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대한 씨가 솥 가장자리를 잘못 짚었다가 손등에 국물을 뒤집어 쓴 거였어요. 주변 직원들은 쳐다만 봤습니다. 강 씨는 혀를 차며 돌아섰어요. 저는 손을 닦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팔꿈치를 잡아 찬물이 나오는 싱크대로 데려갔어요. 손등을 찬물 아래 대어드리며 말했습니다. 바로 식혀야 물집이 안 생긴다고, 조금만 참으시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신입 직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이 자신의 일만 하면서 매니저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친절하게 대해준 저를 보며 김대한 씨는 아프다는 내색도 않고 저를 바라봤어요. 고맙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괜찮으시면 계속 싱크대 앞에 서 계시라고 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깐 여유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김대한 씨가 조리대 한쪽 구석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아침부터 제대로 드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직접 끓인 해장국 한 사발을 그의 앞에 놓아줬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하니까 잘 먹어야 한다고 말했고,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김대한 씨는 국 사발을 내려다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을 뜨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국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이라고 정말 맛있게 먹는 표정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먹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냥 웃었어요. 많이 드시라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어요. 저는 자투리 식재료를 손질해 도시락을 쌌습니다. 웨딩홀 뒤 공터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나눠드리려고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제 몫으로 배정된 고기 반찬까지 덜어내어 꾹꾹 담았어요. 가방을 어깨에 걸고 뒷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대한 씨였어요.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공터에서 노숙자분들에게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빈 통들을 챙겨 일어서는데 노숙자들에게 친절한 모습의 저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김대한 씨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퇴근하면서 든 생각인데 신입 직원의 멀끔한 손등이 계속 머릿속을 스쳤어요.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깨끗한 손이었는데 웨딩홀 식당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별 생각 없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 또한 바쁘게 일하느라 다른 생각을 붙들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반듯한 손이 제 인생을 뒤집어줄 동아줄 같은 손이라는 걸요. 그 신입 직원인 대한 씨가 주방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김대한 씨는 매일 조용히 자기 몫을 했어요. 말수가 없었고 눈에 띄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트집을 잡아도 대꾸하지 않았고 동료들이 따돌려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주방 안에서 유독 저를 눈으로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음식을 할 때면 화구 앞에 서면 그쪽을 봤고 제가 동료를 도우면 그 장면을 봤어요. 처음엔 그냥 신입이 주방 일을 배우려고 살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고가의 크리스털 접시 세트를 깨뜨렸어요. 바닥에 박살난 접시 조각들 앞에서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매니저 강 씨가 민지를 향해 돌아서는 걸 보고 저는 먼저 앞에 섰어요. 제가 매니저에게 제 실수라고 했습니다. 강 씨는 제 얼굴 앞에 손가락을 들이밀며 무능함을 탓했어요.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유리 파편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민지에게 물었어요. 다치지 않았느냐고, 손 베인 데 없느냐고. 민지가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어깨를 한번 툭 건드려주고 다시 화구 앞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알바생을 위해서 제 잘못이라고 알바생을 감싸주는 모습을 김대한 씨가 보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퇴근 후 공터에서 여전히 노숙자분들에게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쪼그려 앉아 뚜껑을 여는데 등 뒤에서 김대한 씨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할 일들만 묵묵히 진행했습니다. 그 무렵 뉴스에서는 태수 연예기획사 얘기가 연일 흘러나왔어요. 업계 최대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전 남편의 회사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날 버린 놈의 회사가 잘 된다고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박태수가 행사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휴게실 텔레비전 앞을 지나가다가 그 화면을 봤습니다. 발이 멈췄어요. 저 회사를 저 자리까지 올려놓은 게 누구였는지, 저 웃음 뒤에 누구의 희생이 있었는지 카메라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자기도 모르게 구겨졌어요. 친정엄마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저들의 회사의 성장에 발판이 되었다는 건 저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시선을 거두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손에 쥔 행주를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 즈음부터 김대한 씨가 먼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근 무렵 골목 어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같이 걸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직원이고 동료라고 생각하고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그러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요. 어느 날 저는 발이 아파서 골목 계단에 잠깐 앉았습니다. 김대한 씨도 옆에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다가 그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도시락을 나눠주셨냐고요. 저는 이 주방에 들어온 첫날부터라고 했어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때 저도 누군가 따뜻한 밥 한 끼 내밀어줬으면 했거든요. 그냥 그랬어요. 김대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골목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라고 생각하고 그와 대화를 자주 했고 퇴근 후에도 가끔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대한 씨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전 남편 태수한테 쫓겨난 것도 빈손으로 이 주방에 들어온 것도요. 김대한 씨는 끝까지 말없이 들었습니다. 여자로서 감추고 싶은 이야기였지만 김대한 씨의 진심 어린 표정과 질문 때문에도 그랬고 믿음직한 사람 같아 보여서 제 속내를 다 드러내고 대화를 했어요. 살면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데 대한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매일 아침 제 조리대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지도 함께였어요.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날씨가 추우니 몸 챙기세요. 그런 짧은 문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누군가 제 하루를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때서야 실감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6년 동안 저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빈 커피잔을 조리대 위에 내려놓으며 창문도 없는 지하 주방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태수 이후로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게 두려웠는데 이 사람 옆에서는 그 두려움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 사람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무렵이 되면 골목 어귀에 그가 서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뒷문을 나섰습니다. 저도 그게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김대한 씨가 주방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매니저 강 씨는 그 사람 계약이 끝났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골목에서 김대한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업복 대신 단정한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옷차림이었어요. 주방 보조로 들어오던 날의 구부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등을 세우고 서 있으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주방 일은 오늘로 끝났지만 앞으로 이 웨딩홀 자문 업무를 맡게 됐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은퇴자로 자문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듯한 손, 흔들리지 않는 눈빛, 강 씨가 전화기에 대고 굽신거리던 회장님이라는 두 글자. 이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어요.
하지만 그냥 뒀습니다. 이 사람이 제 편이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그렇게 대한 씨와 제가 연인이 된 건 어느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제가 퇴근할 때 되면 저와 함께 퇴근길을 함께 걷고 골목 계단에 나란히 앉고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 김대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걸으면서 그냥 슬며시 잡았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더 느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을 말하면 다음날 그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어 있었어요. 총괄 매니저 강 씨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공손해졌어요. 웨딩홀 본사에서 직원 처우 개선 공문이 내려왔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물었어요. 저도 눈치가 있어서 대한 씨에게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얘기해 달라고요. 김대한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그동안 진주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얘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대한그룹 회장 김대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웨딩홀 주방 보조로 들어온 건 웨딩홀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 서비스가 어떤지 직접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였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밥상 위 국그릇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반듯한 손, 코트 차림, 회장님이라는 두 글자. 머릿속에서 뱅뱅 돌던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졌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논란보다 먼저 겁이 났어요. 이 사람이 나와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그룹이라면 웨딩홀 200개와 초대박 연예기획사라고 하는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를 소유한 5조 원 규모의 매출을 자랑하는 재벌 회장인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재벌 그룹의 회장이라나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현실 같지가 않아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저에게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대한 씨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대한 씨 손을 처음 봤을 때 설거지나 하는 그 손이 영 아니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대한 씨도 정체를 공개하며 멋쩍었는지 그렇게 웃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며 이제는 떳떳한 모습으로 그가 크게 웃는 걸 봤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우리가 자주 걷던 골목 끝 가로등 아래였습니다. 김대한 씨가 걸음을 멈추더니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제 두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제 손을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걸 견뎌왔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주 씨,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요. 목소리가 진지하고 조용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혼녀인데 가진 것도 없고 대한 씨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대한 씨가 대답했어요. 진주 씨, 저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진주 씨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예뻐요. 그리고 수석 셰프로 일하면서도 알바생들까지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보고 감동했어요. 앞으로도 인생을 살면서 진주 씨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제 남은 인생을 진주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았어요. 이혼당하고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몰랐고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다시는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설거지하느라 갈라지고 부르트고 요리하다가 불에 데이고 찬물에 굳어버린 이 손을요. 전 남편 태수는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갔어요. 김대한 씨는 그냥 제 손을 꼭 쥐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당하고 40살이 넘은 나이에 초혼인 재벌그룹 회장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고 믿을 수 없는 드라마 속 이야기 같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뒤 대한 씨는 더 이상 제게 자신에 대해서 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김대한 씨는 회사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최진수 실장을 소개해 줬어요. 대한그룹 계열사의 실장이자 연예계 전략가였습니다. 최 실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태수 연예기획사 얘기를 꺼냈어요. 대한 씨는 전 남편이 태수 연예기획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조그만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와 만나면서부터 태수 연예기획사의 스토리를 모두 알고 있었고 저의 억울함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최 실장과 얘기를 나눈 듯 보였습니다. 최 실장은 1년 전부터 전 남편 회사의 지분을 조용히 사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태수가 저지른 비리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했다고도 했어요. 진주 씨가 그 회사를 되찾을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저를 위해 이미 대한 씨와 최 실장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최 실장은 그날부터 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 경영 수업이었어요. 복잡한 회계 용어 대신 주방 장부 관리와 식자재 유통 구조에 비유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수백 명분 식재료를 오차없이 관리하던 감각으로 태수 연예기획사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봤어요. 이상한 구간이 보였습니다. 연습생들 식단 운영 비용이 실제 인원수에 비해 2배 가까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탈세 혐의와 온갖 편법을 동원한 자금 세탁 과정들이 드러났습니다. 최 실장은 제가 그걸 찾아내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잘 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태수가 7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있다고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걸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최 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를 내뱉고 나서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는 웨딩홀 식당 관리를 하고 밤에는 최 실장이 보내온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중생활이었어요. 주방에서 퇴근하면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대신 웨딩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최 실장을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펼쳐지고 서류 더미가 쌓였어요. 처음엔 숫자들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최 실장이 주방 장부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식재료 발주량이 실제 사용량보다 2배로 잡혀 있으면 그 차액이 어딘가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속 연예인들에게 지급되는 출연료도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 실장이 연습생 계약서 묶음을 가져왔습니다.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계약서를 펼쳐서 항목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수익 배분 구조가 이상했어요. 연습생들이 데뷔 후 5년 동안 수익의 85%를 회사에 넘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식재료 원가율로 따지면 재료값도 안 남기고 파는 구조였어요. 저는 최 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착취라고 했어요. 최 실장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무렵 김대한 씨가 저를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 자리에 데려갔어요. 웨딩홀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하얀 테이블보 위에 크리스털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 어색했어요. 손이 어디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6년 동안 주방에서 일하며 그릇을 닦던 손이 하얀 냅킨 위에 놓여 있었어요. 김대한 씨는 그런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색한 거 당연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누려할 사람이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와인잔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김대한 씨가 자기 잔을 들어 제 잔에 가볍게 부딪혔어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6년 전 빈손으로 현관을 나서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과 지금 이 자리가 같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대한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당연해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주방에서 일했지만 사실 태수 연예기획사의 성공 배우에는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 실장은 그 무렵부터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제 의견을 먼저 물었어요. 서류를 건넬 때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미래의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저었습니다. 실장님 부담스러우니까 아직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최 실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태수 연예기획사는 조금씩 나락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처음 신호는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구독자가 꽤 되는 연예계 유튜버가 태수 연예기획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헤친 영상을 올렸어요. 연습생 식대와 숙소비가 실제보다 2배 이상 책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하루 만에 수십만을 넘어섰어요. 댓글창에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댓글도 보였어요. 박태수는 그 영상을 보고 당장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영상을 내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캡처가 퍼진 뒤였습니다. 법무팀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금 강하게 나갔다가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태수는 그 말을 듣고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어떤 또라이 같은 놈들이 우리 회사를 모함하는 건지 완전 짜증나네. 라고 말하며 둔탁한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며칠 뒤에는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소속 아이돌 연습생 부모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어요. 1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로비에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냐고, 숙소 상태는 왜 그 모양이냐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박태수는 직접 로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곧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학부모 한 명이 박태수 앞에 서서 말했어요. 계약서에 적힌 식비랑 실제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 따졌습니다. 박태수는 그 말에 잠깐 굳었어요. 내부 검토 중이라고, 곧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나가고 나서 박태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밀한 이사를 불렀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낮은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오밀한 이사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희 회사를 타겟으로 누군가가 모함하는 거라고 일시적인 잡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박태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광고회사 두 곳이 계약 재검토 의사를 밝힌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박태수는 직접 광고회사 대표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희 태수연예 기획사 아직 살아있다고, 괜찮다고, 잠깐 흔들리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광고회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광고는 신뢰가 생명인데 소문이 안 좋게 나기 시작한 태수 기획사를 찾는 광고주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는 태수 쪽하고는 저희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박태수는 잠깐 웃었습니다. 대표님,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건재해요. 하지만 그 대표는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웃음 하나로 분위기를 뒤집었겠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달랐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는 말, 다음에 연락드리겠다는 말. 한 곳에서는 면담 자체를 거절했어요. 박태수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오미란 이사는 그 시각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광고사를 돌아다니는 동안 오미란 이사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가상화폐 거래소 화면이었습니다.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어요. 지난 1년간 야금야금 빼돌려온 법인 자금이 조금씩 그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미란 이사는 화면을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창을 닫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수가 돌아와서 오늘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할 것이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태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화면을 열 것이었어요.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이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최 실장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주방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박태수 회사 소속 톱스타가 석 달 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뺑소니 혐의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박태수가 지금까지 그 사실을 덮어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 측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기자들이 냄새 맡고 달라드는데 이걸 막는 방법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골목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이게 터지면 광고 위약금만 200억 원이 넘는다는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자금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태수 연예기획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준비되셨냐고요? 저는 핸드폰을 귀에 바짝 붙이며 말했어요.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박태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은 모를 거예요.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요. 아무리 막아도 기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속보로 대서특필되며 전 언론에 충격적인 기사가 터졌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한 건 제가 최 실장에게서 연락을 받은 지 사흘 뒤였어요. 뉴스가 터지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오전에 고소장 접수 소식이 나오더니 오후에는 뺑소니 현장 영상이 공개됐어요. 저는 그날 웨딩홀 저녁 연회식자재 발주 장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직원 하나가 뛰어들어오며 텔레비전을 켜라고 했어요. 휴게실 화면에 박태수 소속 톱스타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달아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흘렀어요. 뺑소니 혐의 고소장 접수, 소속사 태수 연예기획사 대표 박태수 사전 인지 의혹. 저는 그 자막을 읽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발주 장부가 자기도 모르게 구겨졌어요. 드디어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광고 회사들이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태수 연예기획사 앞으로 날아온 위약금 청구서만 20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발주 장부를 덮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 시각 태수 연예기획사 사무실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광고 위약금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연예인 한 명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이진 않은데 그동안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때문에 위약금 반환 소송이 들어오면 막을 자금이 없었고 태수의 회사는 이제 위태로운 단계까지 넘어갔어요. 박태수는 법무팀을 불러놓고 소리를 질렀어요. 200억 원을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하냐고, 은행을 가던 사채를 끌어오던 당장 자금을 마련해오라고 했습니다. 법무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취재 차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건물 앞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블라인드를 내리라고 소리쳤어요. 비서가 뛰어가서 블라인드를 닫았습니다. 그래도 카메라 플래시 불빛이 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박태수는 법무팀을 내보내고 회사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오미란 이사를 불렀습니다. 오미란 이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너무 차분했습니다. 박태수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어요. 당신이 다 처리한다고 했잖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습니다. 지금 당장 위약금 200억 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소리쳤어요. 오미란 이사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만약을 위한 자금 보호라고 했어요. 국세청이 이 사태를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자금 다 압류되고 털리기 전에 자금을 안전하게 옮겨둬야 한다고 했어요. 박태수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오미란 이사는 추적이 힘든 비트코인으로 옮기자고 했어요. 추적이 어려우니까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태수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미란은 저까지 쫓아내고 자신과 함께 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오미란을 믿었던 게 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오미란 이사는 그날 밤부터 움직였어요. 박태수가 자금 이동을 승인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방 안에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비트코인 거래소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는 박태수 것이 아니었어요. 오미란 이사 본인 명의로 오래전에 만들어둔 계좌였습니다. 지난 1년간 야금야금 빼돌려온 법인 자금이 이미 상당 부분 그 계좌에 들어가 있었어요. 오미란 이사는 박태수가 이동을 승인한 마지막 남은 비자금 70억 원을 전부 자신의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을 하고 이체가 진행되는 동안 오미란 이사는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감정이 정리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회사 자금이 이체 완료 알림이 떴어요. 오미란 이사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미리 싸둔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가지 몇 벌, 여권, 현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법인 인감은 서랍 안에 있었어요. 그것도 챙겼습니다. 주요 계약서 몇 장도 가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캐리어 지퍼가 닫혔습니다.
오미란 이사는 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새벽 비행기였습니다. 목적지는 필리핀이었어요. 박태수는 그 시각 집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모든 회사의 자산을 털어서 비트코인으로 세탁해서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사실, 자기가 믿었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을 버리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박태수가 텅 빈 금고를 발견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오미란 이사가 사라진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짐이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법인 인감이 없었어요. 회계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자금 현황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회계 담당자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굳어버렸습니다. 박태수는 왜 그러냐고 따졌어요. 회계 담당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박태수 씨 명의 계좌에 없다고 했어요. 다른 계좌로 이동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태수는 그 말을 듣고 금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그는 금고 문을 다시 닫았다가 또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을 뻗어 금고 안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차가운 철판뿐이었어요. 박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금고 앞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오미란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며 벽을 쳤어요. 감히 네가 라고 하며 주먹이 벽에 닿는 소리가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문 밖에서 웅성거렸어요. 그의 광기를 보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박태수 혼자 그 텅 빈 방 안에 있었어요. 박태수는 저를 내쫓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상간녀 오미란에게 배신을 당하고 파멸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신당한 사실을 애써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주도 이혼당하고 쫓겨날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최 실장에게서 들으며 저녁 연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주방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바라보다가 핸드폰 진동을 느꼈습니다. 최 실장이었어요. 오미란 이사가 비트코인을 들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박태수가 금고 앞에서 주저앉았다고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6년 동안 이 웨딩홀에서 일하면서 언젠간 반드시 복수할 거란 생각으로 버텼어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드디어 그 인간에게 복수하는 시간이 오늘 이 순간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오미란 이사 자금 추적을 검찰에 의뢰했다고 했어요. 비트코인이 추적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국제 공조가 시작되면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미란 이사가 어디로 달아나든 결국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한편 박태수는 그날 오후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회사 자금을 모두 털어서 해외로 도피한 오미란 이사를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태수 씨 본인도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이동한 것 자체가 세금 포탈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국세청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했어요. 세무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태수는 그 말을 듣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가락 사이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무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박태수는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오미란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그 여자가 배신한 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태수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년 전 저한테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김대한 씨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강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상쾌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금 얘기했습니다. 오미란 이사가 도주했다는 것도, 박태수가 금고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도요. 김대한 씨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산책하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걸으면서 그냥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6년 전 빈손으로 이혼당하고 쫓겨나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대한 씨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박태수는 아직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진짜 무너지는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최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통보가 내일 오전 태수 연예기획사로 발송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강변은 아름다운 불빛들이 물에 비쳐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평온했지만 전 남편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통보가 태수 연예기획사로 발송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태수가 통보서를 받아들고 사무실에서 또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웨딩홀 식자재 창고에서 들었어요. 다음 주 연애 메뉴 재료 현황을 확인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서늘했어요. 저는 목록표를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국세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박태수의 모든 자금 흐름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뜻이었어요. 6년 동안 숨겨온 것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거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조용히 주방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후임 수석 셰프를 추천하고 인수인계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자리였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남편 대한 씨의 계열사, 초대박 연예기획사의 업무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웨딩홀 식당 일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지하 주방 계단을 내려가서 화구 앞에 잠깐 섰어요. 처음 이 자리에서 설거지나 하러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고무장갑이 너무 커서 손이 자꾸 빠지던 그날 밤이요. 저는 화구를 한번 쓸어보고 계단을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갈 시간이었습니다.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태수 연예기획사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국세청 조사관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쳐 서류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가져갔어요. 직원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태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에 응했어요. 하지만 서류가 빠져나갈수록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비자금 70억 원 조성 정황이 드러났어요. 연습생 식대와 숙소비를 부풀린 내역도 나왔습니다. 연습생들에게 불공정한 허위 계약서도 발견됐어요. 박태수는 변호사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거 다 오미란이 한 짓이라고 했어요. 자신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탈세, 횡령, 배임 혐의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태수 연예기획사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박태수는 수사관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매달렸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했어요. 오미란 이사가 다 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관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박태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어요. 직원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박태수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어요. 이게 다 오미란 그 여편네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나를 버렸어. 그렇게 외쳤습니다. 복도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이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그 장면이 저녁 뉴스 첫 번째 기사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최 실장 사무실에서 봤어요. 화면 속 박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저를 내려다보며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당신 같은 여자를 내 옆에 세워두는 게 창피한 일이었다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수갑을 차고 카메라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최 실장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느꼈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6년 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 속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당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올라왔어요. 빈손으로 현관을 나서던 그 순간이요. 저는 눈을 한번 깜빡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편 필리핀으로 도주한 오미란 이사는 그곳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마닐라의 호텔에 머물며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조금씩 바꾸고 있었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빠져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태수가 무너지는 뉴스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런데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검찰이 오미란 이사의 여권 정보와 항공권 예약 내역을 추적했어요. 필리핀 현지 경찰과 국제 공조가 시작됐습니다. 오미란 이사가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이동하려는데 로비에서 낯선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필리핀 현지 경찰이었습니다. 그 뒤에 한국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도 있었어요. 오미란 이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국으로 압송되는 비행기 안에서 오미란 이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년 전 제 드레스가 촌스럽다며 놀리던 그 여자가 차가운 감옥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오미란 이사가 국내로 압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였습니다. 박태수는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죄책감보다는 오미란 이사에 대한 증오와 자신을 돕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이게 다 오미란 때문이라고, 이게 다 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유치장 안에서 메아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회사와 상간녀는 무너져갔고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차, 전 재산이 압류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박태수가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강남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채 공원 노숙자들과 뒤섞여 잠을 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실장이 그 소식을 전하며 말했어요. 이제 박태수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웨딩홀 뒷문 쪽에 무료 급식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자원봉사로 직접 나갔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국밥을 퍼드리고 있었어요. 줄이 길었습니다. 하나씩 그릇을 채워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줄 끝쪽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며칠은 씻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바로 전 남편 박태수였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6년 전 저를 내려다보며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밥 한 그릇을 가득 퍼서 박태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태수는 그 그릇을 받아들고 한동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사람답게 사는 법부터 다시 배우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국밥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싶어 하는 그 추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날 저녁 김대한 씨와 함께 웨딩홀 뒤편 골목을 걸었습니다. 저는 오늘 박태수를 봤다고 했어요. 김대한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말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통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씁쓸했다고 했어요. 김대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된 거라고 했어요. 복수는 통쾌한 게 아니라 씁쓸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씁쓸함을 느끼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태수의 회사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새로운 걸 세워야 했어요. 최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태수 연예기획사 인수 관련 서류 검토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내일 오전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었어요. 태수 연예기획사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최 실장이 최종 서류를 들고 왔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명 하나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6년 전 태수가 저한테 들이밀었던 서류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 하나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손 안에 있는 이 서류는 달랐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모든 걸 되찾는 거였어요.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서명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초대박 엔터테인먼트, 새 회사 이름이었어요. 태수 연예기획사의 껍데기는 가져왔지만 이름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 실장이 그 이름을 처음 제안했을 때 저는 잠깐 웃었어요.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했어요. 박태수 밑에서 고통받던 연습생들과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전액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복수는 단순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세우는 거라고 최 실장이 처음 했던 말이 그제서야 온전히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지금은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회장 취임식 준비가 시작됐어요. 초대박 엔터테인먼트 창립 기념식을 겸한 행사였습니다. 최 실장이 행사 규모를 설명하는데 저는 손을 저었어요. 화려하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직원들과 연습생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하자고 했어요. 최 실장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박태수가 검찰 조사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옛 인맥을 통해 어떻게든 행사장에 들어오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그냥 뒀습니다. 와도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신부 대기실 녹화 영상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최 실장은 이미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재혼식 당일 대기실 안에 소형 녹화 장비를 설치해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가 됐습니다. 취임식 당일이었습니다. 행사장은 조용하면서도 단정했어요. 화려한 조명 대신 따뜻한 불빛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앞자리에는 연습생들과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무대 뒤편에서 대한 씨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대한 씨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이 손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어요. 세제 도구로 갈라지고 불에 데이고 찬물에 굳어버린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 씨 손 안에서 따뜻했어요. 사회자가 곧 입장한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한 씨가 말했어요. 이제 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경호원이 뛰어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려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들여보내라고 했어요. 박태수였습니다. 행사장 뒤편 하객석에 섞여 들어왔어요. 옷은 그런대로 갖춰 입었지만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살이 빠져볼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 도움을 받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기자 몇 명이 그를 알아봤어요.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초대박 엔터테인먼트 신임 회장을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조명이 저를 향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섰어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연습생들의 눈빛이 보였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편에서 박태수의 얼굴이 보였어요. 박태수는 회장이 되어 있는 저를 보는 순간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기자들이 박태수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저는 최 실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최 실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 봉투였습니다. 6년 전 박태수가 신부 대기실에서 던지고 간 5만 원권 봉투였어요. 제가 결혼식장에서 오미랑과 전 남편에게 던졌는데 그때 아무도 줍지 않았던 그 봉투를 최 실장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조용히 봉투를 제 손에 건넸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 안에서 그 봉투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가벼운 5만 원짜리 축의금 봉투가 6년 동안 얼마나 무겁게 가슴을 짓눌러 왔는지가 그 순간 실감났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꼭 쥐었어요.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저를 향해 쏟아냈던 그 모욕의 말들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던 주제에 어떤 놈팽이가 너를 데려가는지 구경이나 하겠다는 그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렸어요. 오밀한 이사가 드레스가 촌스럽다고 무시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박태수를 향했어요. 초대박 연예 기획사의 회장이 된 저에게 와서 자신의 회사를 좀 살려주라고 마지막 애원을 하러 온
박태수는 그 영상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그는 다리가 풀렸는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무대 앞으로 걸어왔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살려달라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태수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전 저한테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은 이렇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발밑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6년 전 저를 길거리로 내쫓은 그 사람이었어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5만원권 지폐가 나왔어요. 저는 그 지폐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잠깐 바라봤어요. 이 돈 한 장이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었는지요. 6년 전 그날의 모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를 내 옆에 세워두는 게 창피한 일이었다는 그 말이 담겨 있었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그 말도요. 저는 5만 원을 봉투에서 빼서 태수에게 던졌습니다. 태수 씨, 이 돈 5만 원은 당신이 내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이라고 하루일당이라고 던져준 거 기억하지? 이제 당신 하루일당이 5만 원이야. 이 돈 받고 그만 내 앞에서 좀 사라져 줄래? 제 말을 듣고 박태수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었어요.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었어.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공간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당신이 버린 인생이니까 이제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애원하는 거야? 저는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수사관들이 걸어 나왔어요. 국세청과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박태수를 향해 걸어왔어요. 탈세와 횡령 혐의로 정식 체포한다고 했습니다. 박태수는 그 말을 듣고 뒷걸음질 쳤어요. 어디로 가려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박태수는 끌려나가면서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진주야, 나 좀 살려줘. 200억만 있으면 나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무대 위에 서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오미란 이사도 그 즈음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법정에서 선고를 받았어요. 70억 원의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에서 박태수와 서로 죄를 떠넘기며 추태를 보였다고 했어요. 최 실장에게서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6년 동안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통쾌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6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울했던 날들, 손가락 피부가 벗겨지던 날들,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를 악물던 날들이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제 옆에 대한 씨가 옆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면서 대한 씨가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진주 씨 손에 물 묻히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울지 마요. 라고 말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초대박 엔터테인먼트의 출범식이자
회장으로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울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6년 동안 새벽 5시에 눈을 뜨던 몸이 아직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날 오전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나왔어요. 초대박 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 그룹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 그룹은 제가 직접 발굴하고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연습생들 밥상을 직접 들여다본 것이었어요. 식단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제일 먼저 식단부터 바꿨어요. 잘 먹어야 잘 춤추고 잘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어리둥절해 했어요. 사장님이 왜 밥상을 챙기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은 밤심으로 사는데 잘 먹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진심으로 대해준 그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 차트 꼭대기에 올라 있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느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았어요. 얼마 뒤 최고의 여성 경영자 선정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경제 잡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저를 선정했다고 했어요. 최 실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방 아줌마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회사의 대표 자리까지 왔다고 했어요. 최 실장은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방 아줌마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설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길이 조금 험했을 뿐이었어요. 오밀한 이사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재판 내내 박태수와 서로 죄를 떠넘기며 추태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최 실장이 그 소식을 전하며 말했어요. 두 사람 다 완전히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제 마음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태수 소식도 들려왔어요. 감옥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한 씨가 말해줬어요. 박태수가 초라한 행색으로 강남 거리를 걸으며 초대박 엔터테인먼트 사옥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쓸쓸히 발길을 돌렸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전 남편의 인생은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 스스로 만든 결과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충분히 오래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웨딩홀 뒷문 쪽 공터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어요. 저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나눠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준비했던 허름한 도시락과는 달랐어요. 특식으로 구성된 만찬급 식사였어요. 따뜻한 국이 있었고 밥이 있었고 맛있는 반찬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 손을 잡으며 많이 드시라고 했습니다. 대한 씨도 옆에서 함께 봉사하며 국을 퍼드렸어요. 가로등 아래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6년 전 이 공터에서 혼자 노숙인들에게
도시락통을 열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 생각했어요. 노숙인들을 위한 봉사가 끝나고 저는 대한 씨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붉은 빛이 번졌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대한 씨가 손을 잡았어요. 예전처럼 그냥 걸으면서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대한 씨가 말했어요. 진주 씨, 노숙인들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제 진주 씨 따라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한 씨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제 앞에 나타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대한 씨.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대한 씨는 울지 말라며 제 눈물을 닦아주고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한 씨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가운 주방 바닥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며 버텨온 주인공의 사연을 보며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비웃고 짓밟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심은 선한 씨앗은 결국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시련을 견디고 당당히 일어선 주인공의 모습이 지금 혹시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실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